북한에서 목숨을 걸고 전해진 충격적인 진실을 공개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침묵 속에 갇힌 수많은 우리 동포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손이 멈추지 않습니다. 인천공항 인근 호텔, 기자회견 30분 전입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작은 USB 하나. 이것을 들고 나가는 순간 제 인생이 바뀝니다. 어젯밤 자정, 해외 번호에서 걸려온 전화가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입 다물면 살고 말하면 내 딸이 먼저 다친다. 감정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협박은 분명했습니다. 저는 리춘희입니다. 북한 평양중앙방송 아나운서로 50년을 일했습니다. 김일성 동지 시대부터 김정은 동지까지 저는 당의 목소리였습니다. 누구보다 충성스러웠습니다. 하지만 1년 전 평양방송국 지하 3층에서 제가 본 것은 충성으로 가릴 수 없는 진실이었습니다. 김정은이 화면에서 사라졌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같은 영상만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작년 여름 공장 시찰 영상이 올해 봄 뉴스로 나갔습니다. 배경, 각도, 수행원 위치까지 완벽히 일치했습니다. 놀랍게도 김주에도 3월 이후 새 화면이 없었습니다. 후계자가 사라졌습니다. 과연 북한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저는 북한 붕괴의 증거를 USB에 담았습니다. 압록강을 건넜습니다. 중국을 거쳐 태국을 거쳐 마침내 이곳 한국에 왔습니다. 하지만 이 증거를 공개하는 순간 제 딸이 위험해집니다. 침묵할까요? 말할까요? 모든 것은 1년 전 평양방송국의 그 이상한 아침부터 시작됐습니다. 2023년 3월이었습니다. 저는 평양중앙방송국 아나운서였습니다. 나이가 많았지만 여전히 주요 뉴스를 맡고 있었습니다. 북한에서 50년 넘게 당의 목소리를 전달했습니다. 누구보다 충성스럽게 일했습니다. 그날도 새벽 5시 반에 일어났습니다. 평양의 3월은 아직 춥습니다. 집을 나서는데 거리가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평소에는 출근하는 사람들로 붐비는 시간인데 그날은 인적이 드물었습니다. 대동강 다리를 건너는데 검문이 있었습니다. 평소엔 없던 검문이었습니다. 보안원이 신분증을 유심히 들여다봤습니다. 제 뒤로 번호판 없는 검은 차량 몇 대가 지나갔습니다. 군용 차량 같았지만 표시가 없었습니다. 모두 북쪽이 아니라 서쪽, 중국 방향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상하네. 중얼거렸지만 깊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에서는 이상한 일이 너무 많아서 일일이 따지면 살 수가 없습니다. 방송국에 도착했을 때 복도가 텅 비어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편집실 불이 켜져 있고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이는 시간인데 조용했습니다. 낯선 보위부 요원 2명이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물었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냥 저를 쳐다만 봤습니다. 제 책상으로 갔습니다. 딸 지영이가 보낸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일찍 들어오세요. 엄마 좋아하는 된장찌개 끓일게요. 미소가 나왔습니다. 28살 딸이지만 여전히 제 걱정을 합니다. 답장을 보냈습니다. 알았다. 7시까지 들어갈게. 손목 시계를 봤습니다. 어머니께서 물려주신 시계였습니다. 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춘희야, 시간은 거짓말을 안 한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시간은 속일 수 없어. 그때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오전 8시 생방송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읽을 원고를 받았습니다. 원고를 훑어보는데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디선가 본 것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이거 일주일 전 원고랑 똑같은데요? 담당자에게 물었습니다. 그는 당황한 표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리가요. 새로 작성된 겁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저는 50년 넘게 원고를 읽어왔습니다. 문장 하나하나가 기억납니다. 이건 분명 지난주 원고였습니다. 방송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모니터에 김정은 동지의 공장 시찰 영상이 나왔습니다. 평양 교외의 어느 섬유 공장이었습니다. 영상을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이 영상도 본 적이 있었습니다. 배경의 건물 배치, 김정은 동지 옆에 선 수행원들의 위치, 심지어 김정은 동지가 손을 드는 각도까지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작년 여름에 방송됐던 바로 그 영상이었습니다. 방송을 마치고 편집실로 달려갔습니다. 카메라 감독 최동무를 찾았습니다. 그는 저보다 나이가 많고 방송국에서 40년을 일한 베테랑이었습니다. 최동무, 오늘 방송 나간 공장 시찰 영상 말입니다. 언제 촬영한 겁니까? 최동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주위를 살피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춘희 동지, 작게 말씀하시오. 3월 이후로 새 촬영분이 없습니다. 뭐라고요? 조용히 하시오. 우리는 기존 영상을 편집해서 날짜만 바꿔 내보내고 있습니다.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왜 그런 겁니까? 김정은 동지는 어디 계십니까? 최동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릅니다. 우리는 위에서 지시한 대로 할 뿐입니다. 점심시간이었습니다. 구내식당에 가는데 간부 전용 주차장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검은색 승용차들이 줄지어 서 있는데 단 한 대도 없었습니다.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배식을 봤는데 평소보다 양이 절반도 안 됐습니다. 쌀밥 대신 강냉이밥이 나왔고 고기는 구경도 할 수 없었습니다. 왜 이렇게 적게 줍니까? 배식하는 아줌마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배급이 줄었다오. 어쩔 수 없소. 식당 구석에 앉아서 밥을 먹는데 옆 테이블에서 직원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국장님이 안 보이네. 부국장님도 연락이 안 된대. 간부들이 중국으로 도망갔다는 소문도 있던데. 소문은 소문일 뿐이라고 생각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이틀 뒤였습니다. 출근길에 간부 주택가를 지나는데 도로가 봉쇄돼 있었습니다. 군용 트럭 몇 대가 서 있고 군인들이 집집마다 들어가는 게 보였습니다. 짐을 싣는 건지 수색하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방송국에서는 간부진과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국장, 부국장, 편집국장까지 모두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보위부 사람들이 사무실을 점령했습니다. 장마당에 들렀습니다. 쌀값이 폭등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킬로그램당 3,000원이었는데 4,000원으로 올랐고 며칠 뒤에는 5,000원이 됐습니다. 장마당 아주머니들이 수군거렸습니다. 평양에서 큰일 났다던데. 간부들이 줄줄이 도망친대. 중국으로 넘어갔다나 뭐라나.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딸 지영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방송국 분위기가 이상해요? 아니야, 괜찮아.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딸을 불안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밤이었습니다.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차량 소리가 들렸습니다. 창문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검은 차량들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트럭도 섞여 있었습니다. 모두 서쪽, 중국 방향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또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저녁 뉴스를 준비하는데 편집자가 영상을 잘못 틀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상이 일주일 전에 나갔던 당 중앙위원회 회의 장면이었습니다. 같은 회의실, 같은 자리 배치,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거 일주일 전 영상 아닙니까? 편집자가 황급히 화면을 바꿨습니다. 죄송합니다. 실수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새 영상이 없어서 기존 영상을 재활용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밤 동료 박 기자가 저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춘희 동지, 이거 정상이 아니지 않소? 무슨 말씀이십니까? 김주의 동무 말이요. 3월 이후로 새 화면이 없소. 계속 작년 영상만 나오고 있어. 맞았습니다. 김정은 동지의 딸 김주혜도 3월 이후로 새로운 모습이 화면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계속 작년 미사일 발사 현장 영상만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4월 초였습니다. 비가 내리는 아침이었습니다. 방송국에 도착하니 보위부 요원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리춘희 동지, 잠깐 따라오시오. 어디로 말입니까? 묻지 말고 따라오시오.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보위부에 불려간다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닙니다. 저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저를 부르는 겁니까?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보위부 요원이 지하 3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방송국 지하 3층에는 기록 보관실이 있습니다. 오래된 영상과 문서들을 보관하는 곳입니다. 저는 거기 가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축축한 공기와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형광등이 깜빡거렸습니다. 복도 양쪽으로 철문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보위부 요원이 한 방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낡은 책상과 의자, 그리고 벽 한쪽을 가득 메운 서류철들이 있었습니다. 모두 붉은색 표지였습니다. 앉으시오.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보위부 요원이 서류철 하나를 꺼내 제 앞에 놓았습니다. 먼지가 풀썩 일어났습니다. 서류철 표지를 보는 순간 손이 얼어붙었습니다. 표지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대외경제협력양해각서 남포항 운영권 2관. 손이 떨려서 서류철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보위부 요원은 팔짱을 낀 채 저를 내려다봤습니다. 읽어보시오. 서류철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 빨간 직인이 찍혀 있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직인이었습니다. 진짜였습니다. 내용을 읽는데 현기증이 났습니다. 남포항 운영권 25년간 중국에 위탁. 수익 배분은 70대 30. 중국이 70%, 북한이 30%. 항만 시설 개보수 비용 전액 중국 부담. 대신 운영 결정권은 전적으로 중국에 있음. 이게 무슨 겁니까?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보위부 요원이 또 다른 서류철을 꺼냈습니다. 이것도 보시오. 평양신의주 철도 운영권 20년 2관. 화물 운송 수익 전액 중국에 귀속. 북한은 선로 유지보수 의무만 부담. 또 다른 서류철. 무산철광산 채굴권 양도. 기간 30년. 채굴량에 따른 로열티는 톤당 중국 위안화 5위안. 그 다음 서류철. 통신망 구축 및 운영권. 그 다음 전력망 일부 구역 관리권. 그 다음 수자원 개발 사업권. 그 다음 동해안 어업권 일부. 7개의 서류철이 제 앞에 쌓였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건 나라를 파는 거라고 생각하시오? 보위부 요원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이건 전쟁 준비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평양방송에서 선전하던 것들, 자주 국방, 강성대국, 모든 게 거짓이었습니다. 실제로는 나라 살림을 통째로 넘기고 있었습니다. 왜 이걸 저한테 보여주시는 겁니까? 보위부 요원이 의자를 끌어당겨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그도 피곤해 보였습니다. 눈밑이 거뭇거뭇했고 입술이 갈라져 있었습니다. 리춘희 동지, 당신은 50년 넘게 당에 충성했소. 나도 안소. 당신이 얼마나 헌신적이었는지. 그럼 왜? 이제 선택해야 할 때요. 넘기는 게 아니요. 살아남으려는 거요.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핵개발에 돈을 다 쏟아부었소. 20년 전부터 이미 시작됐소. 차관을 받고 담보를 잡히고 결국 운영권을 넘기고. 이제 남은 게 없소. 김정은 동지는 아십니까? 보위부 요원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김정은 동지도 꼭두각시오. 진짜 결정은 다른 데서 내려오죠. 어디서요? 그건 나도 모르오.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덧붙였습니다. 요즘 세상에 젊은 여자 혼자 다니면 위험하오. 딸이 있다고 들었는데 조심하시오.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건 충고가 아니었습니다. 협박이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냥 하는 말이요. 알아서 판단하시오. 보위부 요원이 일어섰습니다. 옥상으로 올라가시오. 잠시 바람 쐬는 것도 좋을 것 같소. 왜 옥상이냐고 묻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를 따라 다시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이번에는 최상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옥상 문을 열고 나가니 평양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대동강이 흐르고 주체 사상탑이 보이고 멀리 릉나도가 보였습니다. 회색빛 도시였습니다. 보위부 요원이 난간에 기대어 담배를 피웠습니다. 아름다운 도시요, 그렇지 않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나도 떠나려고 하오. 뭐라고요? 상사 4명이 지난달에 중국으로 넘어갔소. 나도 곧 갈 것 같소. 보위부 사람이 탈북을 한다는 겁니까? 탈북이라고 하지 마시오. 생존이요. 이 배는 가라앉고 있어. 그가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었습니다. 김정은 동지 말이요. 감금됐다는 말을 들었소. 감금이요? 정확히는 모르오. 하지만 3월 이후로 공개 활동이 없소. 당신도 알잖소? 같은 영상만 돌리고 있다는 것을. 그럼 김주애는요? 후계자가 아니라 인질로 숨겨져 있다고 하더군요. 협상의 카드라는 거요. 누구와의 협상입니까? 보위부 요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나도 모르오. 하지만 확실한 건 이 나라는 더 이상 우리 것이 아니라는 거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보며 계속 생각했습니다. 제가 50년 동안 무엇을 위해 일했던 겁니까? 저는 거짓을 전달하는 기계였던 겁니까? 다음 날 새벽 저는 결심했습니다. 증거를 확보해야 했습니다. 누군가는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방송국 편집실에 몰래 들어갔습니다. 새벽 4시, 아무도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컴퓨터를 켰습니다. 작년 8월 김정은 동지공장 시찰 영상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방송된 영상을 나란히 띄웠습니다. 화면을 비교했습니다. 각도, 배경, 수행원 위치, 김정은 동지의 손동작까지 완벽히 일치했습니다. 심지어 배경에 보이는 노동자들의 옷 색깔까지 똑같았습니다. 날짜만 바뀌어 있었습니다. 주머니에서 작은 USB를 꺼냈습니다. 며칠 전 장마당에서 중국산으로 산 거였습니다. 2 영상을 복사했습니다. 그리고 김주애 관련 영상도 몇 개 더 복사했습니다. 복사가 끝났습니다. USB를 빼서 주머니 깊숙이 넣었습니다. 어머니의 시계 옆에 보관하기로 했습니다. 컴퓨터를 끄려는데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춘희 동지 계시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황급히 컴퓨터를 껐습니다. 예, 잠시만요. 문을 열었습니다. 청소부 아주머니였습니다. 이 시간에 무슨 일이십니까? 아, 원고를 미리 준비하려고요. 그러시구려. 고생이 많으시오. 청소부 아주머니가 지나갔습니다.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딸 지영이가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일찍 오셨네요. 그래, 일찍 끝났어. 엄마, 얼굴이 안 좋은데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지영이와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된장찌개와 김치가 전부였지만 함께 먹으니 따뜻했습니다. 지영아. 네, 엄마. 만약 엄마가 평양을 떠나야 한다면 어떻게 할래? 지영이가 밥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그냥. 만약 말이야. 지영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가는데 저도 갈 거예요. 엄마 혼자 못 보내요. 눈물이 났습니다. 제 딸이 이렇게 컸습니다. 그날 오후 장마당에 갔습니다. 쌀을 사려고 했는데 가격이 또 올라 있었습니다. 킬로그램당 6,000원이었습니다. 한 달 만에 2배가 된 겁니다. 장마당을 나오는데 골목에서 이상한 광경을 봤습니다. 10살쯤 돼 보이는 소녀가 할머니 옆에 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죽어 있었습니다.
아가, 괜찮니? 소녀를 안아줬습니다. 소녀는 떨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안 일어나요. 근처 사람들에게 물어봤지만 다들 모른 척 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이런 일이 흔합니다. 개입하면 자신이 위험해집니다. 저는 소녀를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밥을 먹이고 하룻밤 재웠습니다. 다음 날 고아원에 인계했습니다. 그날 밤 지영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이 나라 이상한 거 맞죠? 사람이 길에서 죽어도 아무도 신경 안 써요. 배급은 계속 줄고 간부들은 도망가고. 엄마, 이거 정상이 아니에요. 저는 딸을 안아줬습니다. 가족을 지키는 게 먼저야. 알겠지? 일주일 뒤 저는 브로커를 만났습니다. 보위부 요원이 준 종이 쪽지에 적힌 전화번호로 연락했습니다. 공중전화에서 걸었습니다. 집 전화는 도청될 수 있습니다. 여보세요. 탈북을 도와준다고 들었습니다. 어디서 번호를 얻었어? 보위부. 아는 분한테서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중국 돈으로 한 사람 10,000원이요. 둘이면 20,000원이요. 20,000원이요? 북한 돈이 아니라 중국 위안화였습니다. 북한 돈으로 치면 천문학적 액수였습니다. 마련할 수 있어? 해보겠습니다. 일주일 드리겠소. 일주일 안에 준비 못하면 다시 연락하지 마시오. 전화가 끊겼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살림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텔레비전, 냉장고, 이불, 옷까지. 팔 수 있는 건 다 팔았습니다. 장마당에서 이웃에게, 아는 사람들한테. 지영이도 자기 물건들을 내놨습니다. 할머니가 결혼할 때 쓰라고 준 금반지까지. 엄마, 이것도 파세요. 안 돼. 이건 내 할머니가. 엄마, 살아야 반지도 의미가 있어요. 결국 금반지도 팔았습니다. 마지막까지 팔지 않은 게 하나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시계였습니다. 이건 팔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 뒤 간신히 2만 위안을 마련했습니다. 브로커에게 다시 전화했습니다. 돈 준비했습니다. 내일 밤 9시 평양역 뒤 창고에서 만나시오. 돈 가져오고 짐은 최소한으로만 가져오시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지영이를 봤습니다. 내일 떠난다. 네, 엄마. 마지막 방송을 했습니다. 카메라 앞에 앉아서 거짓 원고를 읽었습니다. 50년 동안 그래왔듯이.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이게 마지막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방송을 마치고 카메라를 향해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카메라맨 최동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도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8시 반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딸을 데리러 온 사람이었습니다. 브로커가 따로 보낸 안내인이라고 했습니다. 지영이는 먼저 보내시오. 춘희 동지는 9시에 직접 창고로 오시오. 낯선 남자였습니다. 키가 크고 얼굴에 흉터가 있었습니다. 지영이를 그 남자에게 보내는 순간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남자의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사람을 보는 눈이 아니라 물건을 보는 눈이었습니다. 엄마, 조심해서 와요. 그래, 금방 만날 거야.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시계를 손목에 찼습니다. USB를 주머니 깊숙이 넣었습니다. 8시 55분 집을 나섰습니다. 평양역 뒤 창고로 향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시선이 얼마나 위험한지. 지영이를 그 남자에게 보내는 순간 저는 제 인생 최악의 실수를 한 겁니다. 밤 9시 평양역 뒤 창고에 도착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트럭 한 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짐칸 뒤쪽이 열려 있었고 안에서 사람들의 윤곽이 보였습니다. 리춘이요? 브로커로 보이는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 딸은요? 다음 정류장에서 태울 거요. 일단 타시오. 불안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트럭 짐칸에 올라탔습니다. 안에는 7, 8명이 이미 타고 있었습니다. 모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어둠 속이라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트럭이 출발했습니다.
짐칸 안은 좁고 답답했습니다. 어깨와 어깨가 부딪혔고 숨소리만이 어둠을 채웠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1시간쯤 달렸을까요? 트럭이 멈췄습니다. 뒷문이 열리고 누군가 올라탔습니다. 엄마. 지영이었습니다. 저는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괜찮니? 다친 데 없어? 네, 괜찮아요. 하지만 지영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딸의 얼굴이 창백한 게 느껴졌습니다. 손을 잡았는데 차가웠습니다. 지영아, 무슨 일 있었니? 아무 일도 없었어요, 엄마. 거짓말이었습니다. 딸의 손목에 붉은 자국이 있었습니다. 옷깃도 구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살아남는 게 먼저였습니다. 트럭은 다시 달렸습니다. 포장도로를 벗어나자 흔들림이 심해졌습니다. 산길로 접어든 것 같았습니다. 옆 사람이 구토를 했습니다. 비린내가 짐칸 안에 퍼졌습니다. 얼마나 달렸을까요? 시간 감각이 사라졌습니다. 한참 후 트럭이 멈췄습니다. 내리시오. 조용히. 브로커가 속삭였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산속이었습니다. 달빛도 없는 깜깜한 밤이었습니다. 낡은 움막 하나가 보였습니다. 여기서 새벽까지 기다릴 거요. 아침에 강을 건널 거요. 움막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냄새가 지독했습니다. 썩은 집과 곰팡이 냄새였습니다. 하지만 불평할 수 없었습니다. 지영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딸이 떨고 있었습니다. 엄마, 무서워요. 괜찮아. 엄마가 있어. 옆에 있던 아주머니 한 분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디까지 가시오? 한국까지요? 나도요. 남편이 먼저 갔어. 5년 전에. 이제 나도 가는 거요. 자녀는요? 하나 있었어. 군대 가서 죽었어.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모두에게 사연이 있었습니다. 새벽 4시쯤 됐을 때 브로커가 움막 문을 열었습니다. 출발이요. 짐은 최소한으로 물 한 방울도 떨어뜨리지 말고. 움막을 나와 산길을 걸었습니다. 30리쯤 되는 거리라고 했습니다. 56살 몸으로 걷기에는 험한 길이었습니다. 돌부리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지영이가 부축해줬습니다. 엄마, 제가 도와드릴게요. 1시간, 2시간, 3시간을 걸었습니다. 발에 물집이 잡혔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소리가 들렸습니다. 물소리였습니다. 압록강이요. 브로커가 속삭였습니다. 언덕을 내려가자 강이 보였습니다. 폭이 넓었습니다. 강 건너편에 불빛이 보였습니다. 중국이었습니다. 저 불빛이 보이요? 저기가 중국이요. 저기만 건너면 일단 안전하오. 브로커가 옷을 벗기 시작했습니다. 옷 다 벗으시오. 젖으면 얼어 죽소. 모두 옷을 벗었습니다. 옷을 머리 위로 들어 올렸습니다. 강물에 발을 담갔습니다.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조용히, 빨리. 강 한가운데로 들어갔습니다. 물이 허리까지 차올랐습니다. 발밑에 돌이 미끄러웠습니다.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나아갔습니다. 지영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놓치면 안 됐습니다. 강물이 가슴까지 차올랐습니다.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추위에 몸이 떨렸습니다. 거의 다 왔소. 조금만 더. 그때였습니다. 강 상류에서 불빛이 번쩍였습니다. 순찰대다. 엎드려. 브로커가 외쳤습니다. 모두 물속에 엎드렸습니다. 얼굴만 물 위로 내밀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거기서 북한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탕!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물보라가 일었습니다. 뛰어! 지금 뛰어! 브로커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지영이를 끌고 달렸습니다. 물속에서 뛰는 건 너무 힘들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탕! 탕! 총성이 계속됐습니다. 엄마, 빨리! 지영이가 저를 끌었습니다. 마침내 강 건너편 땅에 발을 디뎠습니다.
중국 땅이었습니다. 뛰시오. 숲으로. 숲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나무 뒤에 숨어 숨을 헐떡였습니다. 옷을 입었습니다. 손이 떨려 단추를 채우기 힘들었습니다. 다 건넜어? 브로커가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하나 모자라오. 뒤돌아보니 한 사람이 강 한가운데서 움직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아까 구토했던 남자였습니다. 총에 맞은 것 같았습니다. 놔두시오. 이미 늦었소. 하지만 살고 싶으면 지금 떠나시오. 냉혹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숲속을 달렸습니다. 1시간쯤 걸었을 때 차 한 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시요. 차에 올랐습니다. 이번에는 승용차 뒷좌석이었습니다. 5명이 비좁게 앉았습니다. 차는 빠르게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중국 마을들이 지나갔습니다. 북한과는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집들이 크고 깨끗했습니다. 2시간쯤 달렸을 때 낡은 집 한 채 앞에 섰습니다. 내리시오. 여기서 쉴 거요. 집 안으로 들어가니 난로가 타고 있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처음으로 안도의 한숨이 나왔습니다. 됐다. 이제 안전해. 옆에 있던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브로커의 얼굴이 변했습니다. 춘희 동지. 네. 돈이 좀 더 필요하오. 무슨 말씀이십니까? 2만 위안 다 드렸잖습니까? 그건 강 건너는 값이오. 중국에서 한국까지 가려면 돈이 더 필요하오. 사람당 5천 위안씩. 그런 말씀 없으셨잖습니까? 브로커가 담배를 피우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없으면 여기 두고 갈 거요. 아니면 북한에 팔 수도 있어. 뭐라고요? 그때 문이 열리고 중국 남자 한 명이 들어왔습니다. 덩치가 컸고 얼굴에 상처가 있었습니다. 유명한 탈북자는 값이 높거든요. 방송 아나운서였다면서요? 북한에 팔면 큰돈 받는다오.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건 구출이 아니었습니다. 인신매매였습니다. 돈이 없습니다. 다 드렸습니다. 그럼 어쩔 수 없소. 보위부에 연락할 수밖에. 중국 남자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때 지영이가 일어섰습니다. 제가 일하면 안 됩니까? 돈을 벌게요. 지영아, 앉아. 하지만 중국 남자가 지영이를 훑어봤습니다. 역겨운 눈빛이었습니다. 젊은 여자는 쓸모가 있지. 안 됩니다. 딸은 안 됩니다. 저는 지영이를 끌어안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밖에서 차 소리가 났습니다. 급브레이크 소리였습니다. 쿵. 문이 와장창 부서졌습니다. 움직이지 마. 중국말이었지만 위협적인 목소리였습니다. 3명의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조선족으로 보였습니다. 탈북자 돕는 사람들이요. 공안 오기 전에 빨리 나오시오. 브로커와 중국 남자가 항의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구출팀이 그들을 제압했습니다. 빨리요. 우리는 황급히 밖으로 나왔습니다. 다른 차에 올라탔습니다. 누구십니까? 김 목사라고 하오. 지하교회에서 탈북자를 돕고 있어. 차는 빠르게 달렸습니다. 3시간을 달렸습니다. 산속 외딴집에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우리 교회요. 안전한 곳이요. 집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넓은 공간이 나왔습니다. 다른 탈북자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여기서 며칠 쉬시오. 그동안 한국 가는 방법을 찾아보겠소. 따뜻한 물과 음식이 나왔습니다. 된장국이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고향 냄새였습니다. 엄마, 우리 살았어요. 지영이가 울었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웠습니다. 오랜만에 폭신한 침대였습니다. 지영이는 금방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주머니 속 USB를 만졌습니다. 이것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것을 지켜야 했습니다. 며칠 후 김 목사가 말했습니다. 한국까지 가려면 동남아를 거쳐야 하오. 태국이나 라오스로 가서 한국 대사관으로 가는 게 가장 안전하오. 얼마나 걸립니까?
빠르면 한 달, 길면 석 달이요. 중국 공안만 피하면 돼요. 하지만 그게 쉽지 않았습니다. 지하실에서 일주일을 지냈습니다. 창문이 없어서 낮과 밤을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형광등만이 시간을 알려줬습니다. 어느 날 새벽 갑자기 소란스러웠습니다. 공안이다. 모두 숨어. 더 좁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옷장 뒤 비밀 공간이었습니다. 6명이 몸을 웅크렸습니다. 숨소리도 죽여야 했습니다. 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중국 공안이 집을 수색하고 있었습니다. 탈북자 있소? 없소. 김 목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다리가 저렸지만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옆집에서 비명이 들렸습니다. 누군가 잡혀가는 소리였습니다. 결국 공안이 떠났습니다. 우리는 비밀 공간에서 나왔습니다. 위험하오.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하오. 그날 밤 또 이동했습니다. 이번엔 더 외진 곳이었습니다. 산속 움막이었습니다. 일주일이 더 지났습니다. 제대로 씻지 못한 몸에서 냄새가 났습니다. 음식은 만두 몇 개와 물이 전부였습니다. 엄마, 언제까지 일해야 해요? 지영이가 물었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집주인의 조카라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박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우리를 보는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계산하는 눈빛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 목사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큰일 났소. 박이 공안에 신고했소. 뭐라고요? 탈북자 한 명당 2천 위안을 준대요. 돈 때문에 우릴 팔았소. 그럼 어떻게 합니까? 지금 떠나야 하오. 공안이 30분 안에 온다고 하오. 황급히 짐을 쌌습니다. 뒷문으로 나갔습니다. 차에 올라탔습니다. 출발한 지 10분도 안 돼서 뒤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공안이다. 차가 속도를 높였습니다. 좁은 산길을 달렸습니다. 잡으면 북한으로 보내오. 꼭 잡히면 안 돼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차가 급커브를 돌았습니다. 지영이가 저에게 부딪혔습니다. 엄마, 무서워요. 괜찮아, 괜찮아. 뒤따라오는 공안 차가 보였습니다.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숲으로 들어가겠소? 차가 비포장도로로 꺾었습니다. 나무들 사이로 급선회했습니다. 공안 차가 뒤따라왔습니다. 엔진 끄겠소? 모두 조용히. 차가 멈췄습니다. 엔진을 껐습니다. 숲속 그늘에 숨었습니다. 공안 차가 지나갔습니다. 우리를 찾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1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이제 가도 되겠소? 차를 다시 출발시켰습니다. 더 외진 곳으로 갔습니다. 도착한 곳은 또 다른 지하실이었습니다. 이번엔 창문도 없었습니다. 형광등이 깜빡거렸습니다. 여기서 일주일만 버티시오. 태국행 루트를 준비하겠소. 지영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언제까지 일해야 해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주머니 속 USB를 만졌습니다. 이것 때문에 버텨왔어. 중얼거렸습니다. 북한에서는 권력이 우리를 감시했다면 여기서는 돈이 우리를 사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국경을 넘었지만 지옥을 벗어난 건 아니라는 것을요. 지하실은 좁고 어두웠습니다. 창문이 없어서 밖의 상황을 알 수 없었습니다. 형광등 하나만이 희미하게 깜빡거렸습니다. 56살의 몸으로 이런 생활을 버티기가 힘들었습니다. 제대로 씻지도 못했습니다. 물은 하루에 병 1개씩만 주었습니다. 마시는 것도 모자라는 양이었습니다. 지영이는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딸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엄마, 햇빛이 보고 싶어요. 조금만 참아. 곧 태국으로 갈 거야. 하지만 언제가 곧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지하실에는 저희 말고도 4명이 더 있었습니다. 함경도에서 온 젊은 부부와 양강도에서 온 40대 남자, 그리고 평안도에서 온 60대 아주머니였습니다. 밤이면 서로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젊은 부부는 굶주림 때문에 탈북했다고 했습니다. 배급이 끊긴 지 10년이 넘었소. 장마당에서 장사하다 단속에 걸려서 더는 못 살겠다 싶어서 나왔소. 40대 남자는 정치범 수용소 가족이었다고 했습니다. 삼촌이 남한 방송을 들었다는 이유로 잡혀갔소. 우리 가족도 연좌제로 끌려갈 뻔했소. 60대 아주머니는 남편을 잃고 혼자 탈북했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공개 처형당했소. 중국에서 쌀을 사다 팔았다는 이유로. 이제 북한에 남은 게 없소. 모두가 배신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국가에게, 체제에게, 권력에게 배신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춘희 동지는 왜 나왔소? 60대 아주머니가 물었습니다. 저는 진실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USB를 만졌습니다. 이 안에 북한의 진짜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뭔데요? 김정은이 사라졌다는 증거입니다. 방송은 계속 나오지만 실제로는 같은 영상을 반복하는 겁니다. 모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북한은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겉모습만 유지하고 있을 뿐입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김 목사가 내려왔습니다. 태국행 준비가 됐소. 내일 떠나겠소. 어떻게 갑니까? 트럭으로 국경까지 가고 거기서 걸어서 넘어갈 거요. 얼마나 걸립니까? 사흘 정도요. 힘들겠지만 버텨야 하오. 다음 날 새벽 트럭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승객실이 아니었습니다. 짐칸에 타시오. 쌀 포대 사이에 숨을 거요. 트럭 짐칸에는 쌀 포대가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포대 사이 좁은 틈이 있었습니다. 여기 들어가시오. 5명씩. 저와 지영이 그리고 다른 3명이 한 공간에 들어갔습니다. 너무 좁았습니다. 움직일 수도 없었습니다. 검문소를 통과해야 하오. 절대 소리 내면 안 돼요. 숨만 쉬시오. 쌀 포대가 다시 쌓였습니다. 빛이 차단됐습니다. 완전한 어둠이었습니다. 트럭이 출발했습니다.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공기가 부족했습니다. 쌀 냄새와 땀 냄새가 뒤섞였습니다. 엄마, 답답해요. 지영이가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참아. 조금만 참아. 1시간쯤 지났을 때 트럭이 멈췄습니다. 검문소다. 조용히 해. 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중국 경비원이 트럭을 검사하는 소리였습니다. 어디 가는 거요? 남쪽 도시로 쌀 배달하러 갑니다. 경비원이 짐칸을 확인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포대를 툭툭 건드리는 소리였습니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경비원이 제가 숨은 포대 바로 옆을 두드렸습니다. 한 포대 거리였습니다. 됐어, 가. 트럭이 다시 출발했습니다. 그제야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통은 계속됐습니다. 이틀 동안 쌀 포대 속에서 지냈습니다. 먹는 것도 그 안에서, 용변도 그 안에서 해결해야 했습니다. 비닐봉지에 볼일을 봤습니다. 냄새가 지독했습니다. 56살 몸으로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다리에 쥐가 났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거짓말이었습니다. 괜찮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딸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일 수 없었습니다. 이틀째 밤 트럭이 멈췄습니다. 나오시오. 이제부터는 걸어야 하오. 쌀 포대 밖으로 나왔습니다. 몸이 굳어 있었습니다. 일어설 수가 없었습니다. 지영이가 부축해줬습니다. 엄마, 천천히 해요. 밖은 깜깜한 밤이었습니다. 밀림이었습니다. 태국 국경까지 2시간 정도 산길이요. 따라오시오. 안내인을 따라 걷기 시작했습니다. 밀림은 습했습니다. 공기가 끈적거렸습니다. 벌레들이 달라붙었습니다. 모기에 물렸습니다. 산길은 가팔랐습니다. 올라가고 내려가고 또 올라가고 발밑이 미끄러웠습니다. 넘어질 뻔했습니다. 발바닥에 물집이 잡혔습니다. 물집이 터졌습니다. 피가 났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엄마, 제 손 잡아요. 지영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딸의 손이 힘이 됐습니다. 1시간, 2시간을 걸었습니다. 갑자기 안내인이 손을 들었습니다. 조용히. 뱀이 있어. 길 한가운데 뱀이 기어가고 있었습니다. 검은색이었습니다. 독사 같았습니다. 뱀이 지나갈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몇 분이 몇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침내 경사가 완만해졌습니다. 저기가 태국이요. 안내인이 가리켰습니다. 희미하게 불빛이 보였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어.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마침내 태국 땅을 밟았습니다. 여기부터는 비교적 안전하오. 방콕까지 차로 갈 거요. 차에 올랐습니다. 이번에는 승용차였습니다. 창밖으로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태국은 북한과 달랐습니다. 화려한 사원들, 많은 차들, 자유롭게 다니는 사람들. 방콕 도착하면 한국 대사관으로 갈 거요. 거기서 보호받을 수 있어. 희망이 보였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방콕에 도착했을 때 안내인의 전화가 왔습니다. 통화를 끝낸 안내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큰일 났어. 무슨 일입니까? 태국 경찰이 탈북자 단속을 시작했대요. 어제 30명이 잡혔대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잡히면 중국으로 보내고 중국에서 다시 북한으로 보냅니다.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여기까지 와서 다시 북한으로 돌아간다. 상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밤에만 움직여야 하오. 낮에는 절대 나가면 안 돼요. 방콕은 과잉의 도시였습니다. 차, 사람, 빛, 소리. 모든 게 넘쳤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골목구석에 숨어 있어야 했습니다. 낮에는 좁은 방에 갇혀 있었습니다. 창문으로 거리를 내다봤습니다. 사람들이 자유롭게 걸어 다녔습니다. 웃고 떠들고 장사하고. 저렇게 살고 싶었습니다. 엄마, 우리 언제 저렇게 살 수 있어요? 곧이야. 곧. 하지만 그 곧이 언제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밤이 되면 대사관을 향해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가는 길이 험했습니다. 골목을 돌고 도는 미로 같았습니다. 경찰차가 지나가면 숨어야 했습니다. 경찰 불빛만 봐도 심장이 뛰었습니다. 저기 경찰차다. 숨어. 건물 그늘에 숨었습니다. 경찰차가 천천히 지나갔습니다. 됐어, 가자.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지영이가 비틀거렸습니다. 엄마, 다리 아파요. 조금만 더 참아. 거의 다 왔어. 하지만 얼마나 더 가야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밤새 걸었습니다. 발은 부어올랐고 온몸이 땀으로 젖었습니다. 새벽 2시쯤 됐을 때 드디어 보였습니다. 태극기였습니다. 대한민국 대사관이었습니다. 저기다. 달려갔습니다. 대사관 문 앞 계단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먼저 나왔습니다. 거의 다 왔어. 거의 다 왔어. 하지만 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새벽이라 아직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계단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추웠습니다. 배고팠습니다. 하지만 참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으니까요. 1시간, 2시간, 3시간을 기다렸습니다. 6시가 됐을 때 대사관 문이 열렸습니다. 직원이 나왔습니다. 저희 탈북자입니다. 도와주세요. 직원의 눈이 커졌습니다. 들어오세요. 빨리요. 대사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공기가 반겼습니다. 무릎이 먼저 꺾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직원이 물과 빵을 가져다 줬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괜찮으세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침대가 있는 방으로 안내받았습니다. 깨끗한 침대, 따뜻한 물, 잠글 수 있는 문. 오랜만에 안전함이었습니다. 샤워를 했습니다. 따뜻한 물이 몸을 적셨습니다. 한 달 동안의 때가 씻겨 내려갔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제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뺨이 쑥 들어갔고 눈밑이 거뭇거뭇했고 머리카락이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이게 나인가? 중얼거렸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폭신했습니다. 지영이도 옆에 누웠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안전한 거예요? 응, 안전해. 지영이가 금방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주머니 속 USB를 꺼냈습니다. 어머니의 시계 옆에 놓았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어.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날 대사관 직원이 말했습니다. 신원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보통 한 달 안에 한국으로 갈 수 있어요. 한 달이요? 네, 빠르면 3주, 늦으면 한 달 반 정도요. 지영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진짜 한국 가는 거예요? 그래, 진짜야. 한 달을 대사관에서 지냈습니다. 규칙적인 식사, 깨끗한 침대, 안전한 환경. 몸이 회복됐습니다. 부은 발도 나았고 물집도 아물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습니다. 한 달 뒤면 인천공항입니다. 한국 땅입니다. 자유입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USB를 만졌습니다. 이걸 공개하면 어떻게 될까요? 북한이 가만히 있을까요? 지영이는 안전할까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내일 한국행 비행기를 탑니다. 직원이 말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창밖 방콕 불빛을 바라봤습니다. 화려한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가장 위험한 순간은 안전하다고 느낄 때 온다는 것을. 그리고 제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 저를 기다리는 건 자유가 아니라 또 다른 선택이었으니까요. 2024년 6월 비행기 문이 열렸습니다. 인천공항이었습니다. 발이 앞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 있었습니다. 손님, 내리셔야 합니다. 승무원이 말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한 발 한 발 내딛었습니다. 꿈 같았습니다. 진짜로 한국에 온 걸까요? 공항 복도를 걸었습니다. 사람들이 바쁘게 지나갔습니다. 모두 자기 일로 바빴습니다. 휴대폰을 보고 커피를 마시고 얘기하고 웃었습니다. 당연한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기적 같았습니다. 엄마, 사람들 표정 좀 봐요. 다들 행복해 보여요. 지영이가 말했습니다. 그래, 자유니까. 공항 밖으로 나갔습니다.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공기가 달랐습니다. 자유의 공기였습니다. 정부 차량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원으로 모시겠습니다. 직원이 말했습니다. 차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이 지나갔습니다. 높은 빌딩들, 넓은 도로, 많은 차들. 평양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발전된 모습이었습니다. 엄마, 여기가 정말 우리나라예요? 그래, 대한민국이야.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가 이룬 나라였습니다. 전쟁 후 폐허에서 이렇게 일어선 나라였습니다. 하나원에 도착했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 정착 지원 시설이었습니다. 여기서 3개월 동안 교육을 받으시게 됩니다. 안내를 받았습니다. 방을 배정받았습니다. 작은 방이었지만 깨끗했습니다. 방마다 화장실이 있었습니다. 침대도 있었고 책상도 있었고 옷장도 있었습니다. 엄마, 화장실이 방 안에 있어요. 지영이가 놀라워했습니다. 북한에서는 공동 화장실을 썼습니다. 이렇게 개인 화장실이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식당에서 첫 식사를 했습니다. 흰 쌀밥이었습니다. 고기 반찬도 있었고 김치도 있었고 국도 있었습니다. 과일도 있었습니다. 마음껏 드세요. 직원이 말했습니다. 숟가락을 들었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쌀밥을 한 입 먹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 우세요?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옆 테이블 사람들도 울고 있었습니다. 모두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교육이 시작됐습니다. 은행 사용법, 버스 타는 법, 지하철 타는 법, 휴대폰 사용법, 병원 가는 법. 남한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배웠습니다. ATM 기계에서 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누르고. 선생님이 설명했습니다. 신기했습니다. 기계에서 돈이 나온다니.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마트 체험도 했습니다. 큰 마트에 갔습니다. 물건이 가득했습니다. 쌀, 고기, 과일, 채소, 과자, 음료수. 온갖 것들이 진열돼 있었습니다. 이거 다 살 수 있어요? 물었습니다. 네, 돈만 있으면요. 직원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북한에서는 돈이 있어도 살 게 없었습니다. 여기는 돈만 있으면 뭐든 살 수 있었습니다. 지영이가 과일 코너에서 물었습니다. 엄마, 여긴 천국이에요. 천국은 아니야.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곳이야. 그럼 북한은요? 북한은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없는 곳이었어. 3개월이 지났습니다. 교육이 끝났습니다. 경기도에 아파트를 배정받았습니다. 방 2개, 거실, 부엌, 화장실이 있는 아파트였습니다. 이게 다 우리 집이에요. 지영이가 환호했습니다. 그래, 우리 집이야. 짐을 풀었습니다. 짐이라고 해봤자 옷가방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어머니의 시계와 USB는 항상 제 곁에 있었습니다. 밤에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서울 불빛이 보였습니다. 반짝이는 불빛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북쪽을 생각했습니다. 평양방송국에서 아직도 누군가는 같은 원고를 읽고 있을 것입니다. 같은 영상을 틀고 있을 것입니다. 거짓을 전달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날 통일부에 전화했습니다. 북한 관련 중요한 자료가 있습니다. 만나고 싶습니다. 일주일 후 통일부 관계자와 만났습니다. 조용한 사무실이었습니다. 관계자 2명이 저를 맞았습니다. 어떤 자료입니까? USB를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이 안에 북한 방송국 내부 자료가 있습니다. 김정은이 사라졌다는 증거입니다. 관계자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잠시만요. 컴퓨터에 USB를 꽂았습니다.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작년 8월 김정은 공장 시찰 영상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 올해 4월 방송된 영상이 나왔습니다. 2 화면을 나란히 띄웠습니다. 회의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게 정말입니까? 네, 제가 방송국 자료실에서 직접 복사했습니다. 3월 이후로 새 촬영분이 없습니다. 계속 기존 영상을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관계자들이 서로를 봤습니다. 이건 엄청난 겁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걸 공개하면 북한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해야 합니다. 왜 하시려는 겁니까? 50년 동안 거짓을 말했습니다. 이제 진실을 말할 차례입니다. 관계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자회견을 준비하겠습니다. 언제 하시겠습니까? 최대한 빨리요. 일주일 후 가능합니다. 좋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지영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어디 다녀오셨어요? 응, 중요한 일 보고 왔어. 무슨 일인데요? 곧 알게 될 거야.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기자회견 전날 밤이었습니다. 잠을 자려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자정이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해외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감정 없는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리춘희 씨 맞습니까? 누구십니까? 입 다물면 살고 말하면 내 딸이 먼저 다친다.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시계는 용케 가지고 갔더군. 시간은 남아있다. 하지만 내 딸의 시간은 얼마 안 남았다. 딸을 건드리지 마세요. 그럼 내일 마이크 앞에 서지 마라. 그 USB도 버려라. 어떻게 아는 겁니까? 우리는 다 안다. 내가 어디 사는지, 딸이 어디 다니는지, 무엇을 하는지 다 보고 있다. 제발 내일 기자회견 취소해라. 안 그러면 딸부터 다친다. 사고는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휴대폰을 쥔 손이 떨렸습니다. 침대 끝에 앉았습니다. 옆방에서 지영이가 자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 딸을 봤습니다. 평화롭게 자고 있었습니다. 미안해, 지영아. 중얼거렸습니다. 침대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잠들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딜레마였습니다. 침묵하면 딸이 안전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묻힙니다. 말하면 진실이 드러납니다. 하지만 딸이 위험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머니의 시계를 봤습니다. 시간은 거짓말 안 한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USB를 손에 쥐었습니다. 50년 동안 국가의 목소리였던 저였습니다. 이제는 진실의 목소리가 되어야 하는 걸까요? 하지만 딸은요? 밤새 고민했습니다. 새벽이 밝았습니다. 결심했습니다. 아침이었습니다. 지영이가 일어났습니다. 엄마, 오늘 무슨 일 있으세요? 응, 중요한 일이 있어. 무슨 일인데요? 기자회견이야. 기자회견이요? 무슨? 엄마가 북한에서 가져온 자료를 공개할 거야. 지영이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엄마, 위험하지 않아요? 위험할 수도 있어. 그럼 하지 마세요. 해야 해, 지영아. 왜요? 우리 이제 안전하잖아요. 왜 위험한 일을 하세요? 앉아서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영아, 엄마가 안 하면 우리가 겪은 고통이 다 헛된 거야. 북한 주민들은 여전히 거짓 속에 살고 있어. 누군가는 진실을 말해줘야 해. 하지만 엄마가 위험해질 수도 있잖아요. 알아. 하지만 엄마가 무서워서 침묵하면 북한 동포들은 영원히 진실을 모를 거야. 지영이의 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 무서워요. 엄마도 무서워. 하지만 해야 해. 딸을 안아줬습니다. 엄마 조심해요. 그래, 조심할게. 호텔로 갔습니다. 기자회견은 호텔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방에서 준비했습니다.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56살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주름이 많아졌습니다. 머리카락에 흰머리가 섞였습니다. 할 수 있어.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USB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어머니의 시계를 손목에 찼습니다. 오후 2시였습니다. 기자회견 30분 전이었습니다. 통일부 관계자가 왔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긴장되시죠? 네, 많이요. 괜찮으실 겁니다. 진실을 말하시면 됩니다. 네. 회견장 문 앞으로 갔습니다. 문 너머로 카메라 셔터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들렸습니다. 손목시계를 봤습니다. 정확히 오후 2시 30분이었습니다. USB를 주머니에서 꺼내 손에 쥐었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관계자가 물었습니다. 심호흡했습니다. 네. 그럼 들어가시죠.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심호흡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수십 대의 카메라가 저를 향했습니다. 수십 명의 기자들이 저를 봤습니다. 저는 단상으로 걸어갔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10분을 시작했습니다. 50년 동안 거짓말을 했다면 이제 10분 동안 진실을 말할 차례였으니까요. 단상에 올랐습니다.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카메라들이 저를 향했습니다. 기자들의 눈빛이 저를 향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USB를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마이크에 입을 가까이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50년 동안 단련된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리춘희입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북한 평양중앙방송 아나운서로 50년 동안 일했습니다. 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집중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보여드릴 것은 참상이 아닙니다. 증거입니다. 책상 위 USB를 손으로 가리켰습니다. 이 안에는 북한 방송국 내부 자료가 담겨 있습니다. 제가 직접 복사해 온 것입니다. 기자들이 메모하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3월 이후 북한 방송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스크린이 켜졌습니다.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이것은 작년 8월에 촬영된 김정은
동지의 공장 시찰 영상입니다. 김정은이 공장을 둘러보는 영상이 나왔습니다. 자, 이제 올해 4월이라고 방송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다음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회장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보십시오. 두 영상을 나란히 띄웠습니다. 각도가 같습니다. 배경이 같습니다. 수행원들의 위치가 같습니다. 심지어 김정은 동지의 손동작까지 완벽히 일치합니다. 확대했습니다. 배경에 보이는 노동자들의 옷 색깔까지 똑같습니다. 회장이 침묵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영상이 아닙니다. 작년 영상의 날짜만 바꿔서 다시 방송한 겁니다.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습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다음 자료를 띄웠습니다. 이것은 방송국 내부 편집 메모입니다. 문서가 스크린에 나타났습니다. 같은 각도만 써라. 이 장면은 금지. 배경은 이것으로. 짧지만 무서운 문장들이었습니다. 북한 방송은 조작되고 있습니다. 체계적으로, 의도적으로 조작되고 있습니다.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대답은 간단합니다. 새로운 영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김정은 동지의 딸 김주애에 대해 아십니까?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지난해까지 자주 등장하던 김주애입니다. 후계자로 거론되던 인물입니다. 하지만 올해 3월 이후 새 장면이 없습니다. 시간 순서대로 영상들을 보여줬습니다. 2월까지는 새로운 모습이 계속 나왔습니다. 하지만 3월 이후로는 작년 영상만 반복됩니다. 김주애는 어디에 있습니까? 왜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겁니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때 한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지금 북한 방송이 나오고 있는데요. 확인해보면 어떨까요? 좋습니다. 기자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북한 방송을 틀었습니다. 스크린에 투사했습니다. 바로 지금 나오는 북한 방송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제 USB 속 일주일 전 영상을 옆에 띄웠습니다. 회장이 숨을 죽였습니다. 두 화면이 완벽히 겹쳤습니다. 프레임이 일치했습니다. 화면 구성이 일치했습니다. 인물의 위치가 일치했습니다. 보십시오. 제 목소리가 회장을 채웠습니다. 지금 북한에서 나오는 방송과 일주일 전 영상이 같습니다. 충격이 회장을 휩쓸었습니다. 화면이 사람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북한은 무너지는 중이 아닙니다.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미 무너졌습니다. 사람은 사라지고 화면만 남았습니다.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누가 북한의 진짜 주인입니까? 회장을 둘러봤습니다. 저는 북한 방송국 지하실에서 문서들을 봤습니다. 항만 운영권, 철도 운영권, 광산 채굴권을 넘기는 문서들을 봤습니다. 북한은 나라를 팔고 있습니다. 한 조각씩 팔고 있습니다. 김주애는 후계자가 아니라 협상의 카드입니다. 인질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카메라를 똑바로 봤습니다. 여러분이 전쟁 후 맨손으로 일구신 이 나라를 보십시오. 70대 시청자들을 생각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자유롭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십니까? 눈물이 났습니다. 북한 동포들은 여전히 거짓 속에 살고 있습니다. 화면 속 거짓을 진실로 믿으며 살고 있습니다. 그들도 이런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 섰습니다. USB를 들어 올렸습니다. 이것이 제가 목숨 걸고 가져온 증거입니다. 50년 동안 저는 거짓을 전달했습니다. 이제 진실을 말하겠습니다. 마이크에서 손을 떼었습니다. 회장이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기자들이 일어났습니다. 박수가 계속됐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지영이가 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딸이 달려와 저를 안았습니다. 엄마 잘했어요. 고마워, 지영아.
통일부 관계자가 다가왔습니다. 훌륭하셨습니다. 자료 분석에 들어가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 크게 보도됐습니다. 북한 원로 아나운서 충격 폭로. 김정은 동정 조작 의혹. 북한 방송, 기존 영상 재활용. 모든 채널에서 다뤘습니다. 하지만 긴장을 풀 수 없었습니다. 협박 전화가 떠올랐습니다. 딸이 먼저 다친다. 그날 밤 지영이 방을 몇 번이나 확인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경호가 붙었습니다. 안전을 위해서입니다. 정부에서 보낸 경호원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북한에서 공식 반응이 나왔습니다. 탈북자의 악의적 거짓 선전. 남조선 괴뢰 정부의 음모. 예상했던 반응이었습니다. 하지만 국제사회는 달랐습니다. 미국, 일본, 유럽 언론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북한 내부 혼란 증거 포착. 김정은 행적 의문. 저는 여러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제 이야기가 세상에 퍼졌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통일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자료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리춘희 씨 말씀이 맞습니다. 북한 방송은 실제로 기존 영상을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동정 관련 새로운 촬영본이 3월 이후 확인되지 않습니다. 제 증언이 입증됐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지영이는 대학 입학을 준비했습니다. 엄마, 저 사회복지학과 가고 싶어요. 왜? 탈북민들을 돕고 싶어요. 우리처럼 힘든 사람들을요. 딸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저는 탈북민 단체에서 강연을 시작했습니다. 북한의 진실을 알리는 게 제 사명입니다. 여러 곳을 다녔습니다. 대학교, 교회, 시민단체. 어머니의 시계는 여전히 제 손목에 있었습니다. USB는 통일부에 보관됐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2024년 12월이었습니다. 서울 아파트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자유의 불빛이었습니다. 지영이는 방에서 대학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거실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밤에 가끔 꿈을 꿉니다. 평양 스튜디오 꿈입니다. 텅 빈 스튜디오, 텅 빈 카메라 앞, 아무도 없는 방송국. 하지만 화면은 계속 나갑니다. 같은 영상이 반복됩니다. 언젠가 그 화면마저 멈출 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북한 주민들도 진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저는 말할 것입니다. 진실을 말할 것입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밤은 밝았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지영이었습니다. 엄마, 차 한 잔 드릴까요? 그래, 고마워. 딸이 차를 가져왔습니다. 함께 앉았습니다. 엄마, 후회 안 하세요? 뭘? 기자회견 말이에요. 위험했잖아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후회 안 해. 해야 할 일이었어. 엄마 대단하세요. 너도 대단해. 여기까지 함께 와줘서. 모녀가 차를 마셨습니다. 평화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자유가 무엇인지, 진실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이룬 한강의 기적을 보십시오. 전쟁의 폐허에서 이렇게 일어선 나라를 보십시오.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켜낸 이 땅을 보십시오.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십니까? 북한 동포들도 언젠가 이 자유를 누릴 것입니다. 그날까지 우리는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거짓에 침묵하지 말아야 합니다. 역사는 진실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진실은 결국 승리합니다. 제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거짓에서 진실로 가는 여정이었습니다. 지옥에서 자유로 가는 여정이었습니다. 그 여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실은 말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둠은 빛으로 밝혀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기억해 주십시오.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누군가의 희생과 용기로 지켜지는 것입니다. 그 자유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리고 아직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북한 동포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언젠가 우리는 다시 만날 것입니다. 진실의 땅에서, 자유의 땅에서. 그날을 기다리며 저는 오늘도 말합니다. 진실을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북한 동포들을 위한 희망의 목소리가 됩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여러분이야말로 진정한 애국자입니다. 이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으로 동참해주세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이야기들을 또 소개하겠습니다.